현재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거리 두기를 2주 더 합니다. 다만 수도권은 좀 풀어주고 비수도권은 더 조인 부분들이 있는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45년 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배구 역사상 첫 메달을 목에 걸었던 조혜정 씨는 이렇게 응원을 보냈습니다. 후배들에게 이겨달란 말보단 후회 없이 행복한 경기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오선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45년 전 23살 나이에 출전한 올림픽. 지금으로 치면 대표팀 막내인 안혜진, 박은진 선수 나이였습니다. 163cm 작은 키에도 탁월한 점프력으로 나는 작은 새라고 불렸습니다. 일본 선수 한 명이 나는 너희들하고 배구 시합하는 게 제일 싫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비를 그렇게 악착같이 하더래요. 그렇게 1976년 몬트리올의 기적을 썼습니다. 자랑스런 한국의 딸들은 세계 3위로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시상대에서도 꿈인가 싶었습니다. 매경기 역전에 역전을 거듭했기에 승부의 부담감과 두려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저는 지금까지 가위바위보도 안 해요. 승부라는 게 너무 치열하고 가장 어려운 올림픽이 아닐까 조마조마하며 지켜봤던 후배들의 올림픽. 최고의 장면은 터키와 8강전이었습니다. 터키전에서 김연경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다이렉트 공격이란 두 개를 달아서 낼 때 서브가 좋았던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무한대의 정신력이나 이런 것은 한계가 없구나, 세월이 없구나. 배구 선수였음을 자랑스럽게 해준 후배들에게 열심히 하란 말보단 행복하게 뛰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와서 우리 시원한 빙수 한 그릇이라도 먹으면서 배구 얘기해보자.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정부가 현재 거리 두기를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도권은 좀 풀어주고 비수도권은 더 조이기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주 더 지금 조치를 이어가야 코로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복절 연휴가 있어서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고 곧 다가오는 2학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여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꼭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선 수도권에선 종교시설 대면 예배를 조금 풀어줬습니다. 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부터는 수용인원 10%까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최대 99명까지입니다.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종교 활동이 소규모로 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능한 것은 사실인데 되도록이면 협조 차원에서라도 비대면 활동으로 밤 10시까지만 문을 열었던 미용실과 피부관리실 등 이미용업은 완전히 풀어줬습니다. 대다수 업장이 그 전에 문을 닫는 데다가 이들 업장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비수도권은 조금 더 조입니다. 확산 속도는 다소 저하 중이나 정체 또는 반전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직계가족 모임도 예외 없이 4명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견례는 결혼의 필수적인 절차인 만큼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돌잔치는 16명까지입니다. 또 지역을 이동해 여는 스포츠 행사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학술 행사는 동선이 겹치지 않는 공간에 49명씩 나눠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유흥시설이나 노래 연습장은 여전히 밤 10시까지 문을 열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수칙은 강해졌지만 여전히 종교시설이나 유흥시설이 또 다른 유행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충남 금산군의 한 아동 양육시설에선 전체 원생과 교사의 절반이 넘는 26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지난달에 확진자가 처음 나온 뒤로 어제까지 12일 동안 계속 더해진 건데 아동 양육시설의 특성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충남 금산군의 한 아동 양육시설입니다. 이곳에 머물면서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던 원생 1명이 지난달 24일 학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그 뒤로 12일이 지난 어제까지 이곳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26명입니다. 영유아와 청소년 등 전체 원생 38명 중 17명, 교사 13명 중 9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뒤로 2주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꾸준히 추가 확진이 잇따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유아가 많은 아동 보호시설의 특성 때문에 확진자가 나와도 어린 나이의 원생들을 모두 분리해 수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관리 교사들도 어쩔 수 없이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아이들을 돌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한 원아들이 있어요. 원아들 방에서 교사도 감염되고 학생도 감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금산군청에서 결국 방을 나누는 공간 분리 공사를 하며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한계는 뚜렷합니다. 아동 양육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다른 시설 등에서 긴급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정용환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40대 이하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50대 예약대는 홈페이지가 자꾸 먹통이 돼서 답답한 일이 많았죠. 오래 안 기다리고 예약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박민규 기자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약은 다음 주 월요일 9일부터입니다. 생년월일 끝자리가 9인 사람이 시작입니다. 오후 8시에서 다음 날 저녁 6시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생년월일 끝자리 0, 1, 2, 3 순서로 열흘 동안 합니다. 자기 차례 놓쳐도 기회는 있습니다. 10부제 예약이 끝나면 19일부터 추가 예약을 받습니다. 50대 예약대 서버는 자꾸 먹통이 됐습니다. 본인 인증 과정에서 과부하가 걸린 탓입니다. 이번부터는 이런 인증을 네이버와 카카오, 패스 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인증해야 시스템 접속할 수 있으니까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인증서를 사전 발급받으셔야 예약 당일에 별도의 지체 없이 인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호등을 기억하면 됩니다. 인증 방식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색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혼잡 뜻하는 빨간색 피하고 초록색을 선택하는 게 빠릅니다. 이번 예약 대상은 1,6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10부제를 시행하고 서버도 확충했습니다. PC나 휴대전화 여러 대로 하는 동시 접속도 막았습니다. 그래도 시간대 나눠서 접속하는 게 좋습니다. 200만 명이 일시에 접속한다면 최대 35분에서 50분 정도까지는 대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산 접속해 주시기 바라며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접종합니다. 내 순서가 돌아온 날 예약을 했다가 날짜를 바꾸거나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를 하고 바로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모든 대상자가 예약을 끝내는 20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전국 노동자 대회를 주도한 혐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어환희 기자, 영장을 신청한 사유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오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감염병이 확산되는 위험한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3일 서울 도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명이 넘게 참여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후 양 위원장은 집시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그저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청은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해당 집회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현재까지 23명을 입건한 상태입니다. 네, 민주노총에서는 입장이 새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양 위원장은 지난 4일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사를 받고 난 뒤 기자들에게 노동자 대회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다툴 게 없다면서도 정부의 방역 지침이 집회, 시위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방역이 실패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사한 지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영장을 재청구한 건 계획된 수순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영장 신청 단계라 특별히 대응할 단계는 아니라며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보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체포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습니다. 네, 어환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간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이 최근에 확보한 USB에는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등 80여 건이 담겨 있고 특수 암호 프로그램까지 이용해서 북한 공작원과 연락을 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와의 관련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수사당국은 박모 씨 등 활동가 4명이 북한 공작원들과 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라피를 이용해 통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USB에 대북 통신용 암호 자재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해당 USB에는 최근 4년 동안 작성된 북한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 총 80여 건이 저장돼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보기 드문 많은 분량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반면 당사자들은 정상적인 NGO 활동을 국정원이 모두 조작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이들이 북한의 대남 조직인 문화교류국과 직접 연계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목적 수행 간첩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활동을 포함해 민중당 등 정치권 관련 사업 등을 추진했다고 본 겁니다. 특히 2004년부터 2010년 사이 북한 공작원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후 2017년 5월 북한의 전위 지하 조직을 충북 지역에 결성하라는 구체적인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활동해왔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이들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특보단에서 일했고 일부 활동가는 올해 1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탄핵을 위해 모금운동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권은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간첩단이 꼈다는 것 자체를 저희가 지금 들어야 된다는 것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캠프 측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김밥집에 이어서 부산의 한 밀면집에서도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두 곳 모두 살모넬라균이 원인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밀면집입니다. 맛집으로 소문나 많게는 하루 300명 이상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밀면을 먹고 탈이 났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이 밀면집을 이용한 700여 명 중 620여 명이 복통과 설사, 고열을 호소했습니다. 100명가량은 입원 치료도 받았습니다. 연제구청 조사 결과 계란 지단과 절임무, 양념장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 균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식품에서 검출된 것으로 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많이. 증상을 호소하는 손님도 같은 균이 검출됐습니다. 우리도 일요일마다 밀면을 먹거든요. 우리 직원도 다 걸렸어요. 다 걸리고 우리 부부도 걸려가지고 병원 진짜 다 지고 10년도 똑같은 방법을 걸린 것 같은 기분. 연제구청은 해당 밀면집에 대해 영업정지 1달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업주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피해를 입은 수백 명에 대한 보상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밀면집은 폐업을 준비 중입니다. 힘들게 해놓고는 무슨 낯으로 장사하겠습니까? 너무 죄송하죠. 보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무지도 좀 어려운 부분. 한편 경기도 성남의 한 프랜차이즈 김밥집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는 200명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오늘부터 정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독도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독도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는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면서 서비스를 멈추라고 했고 우리 정부는 멈출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삼형제굴 바위와 탄건봉부터 잔잔한 바다 물결까지 독도의 전경이 실시간 고화질 영상으로 재생됩니다. 해양수산부가 독도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한 독도 생중계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독도의 24시간을 보여주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소개하고 기상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본은 해당 서비스가 시작되기도 전에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독도는 명백한 일본 영토라며 한국의 실시간 중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영상 제공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강경 대응했습니다. 외교부는 독도 이용과 관리는 전적으로 우리 주권적 관할 사항이라며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는 일본으로선 독도의 모습을 생중계하고 싶어도 못하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독도 영상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접속자가 폭주하는 바람에 오늘 오전 실시간 중계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한 달째입니다. 금요일 저녁이지만 한산한 모습입니다. 서울 물레동 먹자골목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서효정 기자, 요즘 어디 가나 썰렁한데 그것도 마찬가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게들이 사람 없이 대체로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조금 전인 6시 이후부터는 조금 있던 사람들마저 다 빠졌는데요. 6시 이후부터는 3명 이상 같이 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오후에 여기에 머물면서 피자집에서 맥주 한잔 하시는 분들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그분들도 5시 50분부터는 이 피자를 포장하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자마자 이 피자집은 텅 비었는데요. 그분들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 이만큼 남았는데 먹다가 그냥 가야 돼요. 원래 여기 장사 잘 되는 집인데. 네, 4단계가 2주 연장이 되잖아요. 상인들의 반응도 들어봤죠? 네, 이제는 고통이 너무 지속돼서 할 말도 없다는 게 이 상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차라리 모든 가게 문을 닫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그분들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원 제한이 2인으로 바뀌어가지고 4분이서 오시는 것보다 매출도 확실히 줄고 3단계에 비해서 한 60% 이렇게 매출이 준 것 같아요. 체감이 확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소환이 됐는데 불법 집회를 했다고 경찰은 보는 겁니까? 네, 지난번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차량 시위를 진행했던 이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 김기홍 대표가 오늘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인데요. 김 대표는 이 어떠한 불법도 없이 차량 안에서 평화 시위를 진행했는데 이것이 정말 불법인지 의문스럽다면서 이것마저도 불법이라 한다면 자영업자는 앉아서 죽으라는 거냐, 그저 문 닫고 폐업하고 빚쟁이가 돼야 하는 거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네, 현장에서 서효정 기자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상인들이 저희 취재진에게 매출 장부를 꺼내 보였습니다. 직접 보니까 반토막 난 곳들이 많았고 반의 반토막도 있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직후에 저희가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취재하면서 서울 강남역의 한 요리 주점을 방문했는데요. 그 이후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정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2주 정도 정부 시책대로 거리두기에 따르고 상황이 나아지기만 바랐던 강효승 씨. 코로나 확산 이후에도 잘 나올 때는 월 매출 1,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4단계 시행일인 7월 12일 이후 한 달여 매출을 전부 정산해봤습니다. 주말엔 200만 원대 매상을 올렸지만 이번엔 가장 많은 매출이 50만 원대 단 하루입니다. 모두 520만 원의 매상을 올렸는데 이마저도 2주간은 저녁 장사는 접어 대부분은 점심 장사만 한 결과입니다. 고정비를 생각하면 손해만 본 장사였던 셈입니다. 공과금 예. 뭐 재료비, 예. 저희 이제 유학생들 알바비, 예. 그 정도면 거의 끝난다고 보죠. 그러면 월세는 어떻게 내세요? 근데 밀리고
그다음에 대출을 해서 또 중간에 잠깐 좀 내는 거고. 임대료 부분이 이제 크기 때문에 다른 데도 임대료 때문에 가장 크게 힘들 거예요. 규모가 작은 매장도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월세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50만 원 월세를 내고 실내 포차를 운영하는 신상민 씨. 월 매상이 300만 원대에서 4단계 거리두기 시행 이후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소상공인만 억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역 대책을 내놔야지 우리가 성실히 그 행정명령을 이행을 했으면은 거기에 따른 보상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보상도 미흡해요. JTBC 정원석입니다. 20개월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부부 사건에서 이들은 사실혼 관계였고 둘 다 친부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달랐습니다. 남성은 친부가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성폭행 혐의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대전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이는 온몸에 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아빠 29살 양모 씨가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며 이불로 감싸 때린 겁니다. 그리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3주 넘게 화장실에 뒀습니다. 아내 25살 정모 씨의 어머니가 신고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양 씨는 도망갔다가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모두 친부모가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 신고한 정 씨의 어머니와 가족들도 의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유전자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정 씨가 친엄마는 맞지만 양 씨는 친아빠가 아니었던 겁니다. 검사 결과에 둘 다 황당해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 검찰이 대검찰청에 한 번 더 검사를 맡겼지만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대전에서 함께 살기 전 양 씨는 다른 혐의로 교도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부터 아내 정 씨는 양 씨가 아이를 성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양 씨도 성적 학대를 했다는 건 일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주장만큼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양 씨에게는 아동학대 살인, 성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 씨는 시체 은닉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둘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가족과 휴가 중이던 소방관이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 가까스로 살렸습니다. 이처럼 소방관의 임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들,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갈밭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가슴을 누릅니다. 일단 제가 할게요. 한쪽에서는 119 종합상황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대처 상황을 전달받습니다. 옷을 위로 올리라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쉬지 않습니다. 이렇게 10분을 이어가자 겨우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숨 쉬신다 이제. 구급대원이 오고 나서야 가슴에서 손을 뗍니다. 119 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정영화 소방관은 지난 2일 가족과 해수욕장을 찾았다가 물에 빠진 이를 구했습니다. 10분 동안 하고 나니까 거의 근육에 또 힘도 없고 축축 처지더라고요, 몸이. 이때까지 훈련한 것도 이제 다 나오긴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터널 안에서 앞서가던 차량들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옆으로 차 한 대가 전복돼 있습니다. 올해 1월 입직한 새내기 소방관은 어제 출근길에 이 모습을 봤습니다. 곧바로 뒤집힌 차로 달려갔습니다. 운전자가 의식이 있는 걸 확인하곤 선루프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나는 여기서 지나가면 안 된다. 나는 지나가면 안 되는 사람이다. 여기를 한번 꼭 들여다봐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순간 탁 들어가지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몸을 던진 두 소방관은 내가 거기에 있어 다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북한은 함경남도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주민 수천 명이 대피하고 농경지와 집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안 그래도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악재가 겹친 걸로 보입니다. 이근평 기자입니다. 수면 위로 주택들의 지붕만 보입니다. 나머진 전부 불어난 누런 물속에 잠겼습니다. 나무가 맥없이 쓰러졌고 다리와 도로 곳곳이 끊겼습니다. 최근 폭우가 덮치면서 제방이 무너진 북한의 함경남도 지역 모습입니다. 수해 상황은 자세히 보도됐습니다.
폭우로 강하천들의 물이 불어나 제방이 터지면서 1172여 세대의 살림집이 파괴 및 침수되고 5천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으며 함경남도에서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폭우는 최고 3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수백 정도의 농경지가 매몰, 침수, 유실됐습니다. 함경남도는 평안남도, 황해도와 함께 북한 쌀 생산량 60% 이상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지난해에도 홍수와 태풍이 덮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현지 지도를 나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자연재해 복구 전투 조직을 위한 당중앙연회 정무국 확대 회의를 피해 지역 현지에서 소집하시고 지도하셨습니다. 최근 북한은 지난해 식량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0만 톤 이상 줄었다고 밝히면서 태풍과 홍수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번 수해로 북한의 식량 사정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서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섬을 붙잡으려던 배 3척이 뒤집히며 5명이 숨지고 1명을 찾지 못한 사고가 났던 게 딱 1년 전 오늘입니다. 1년이 지났지만 당시 위험한 상황에서 왜 작업을 해야 했는지,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아직 밝혀내지 못했고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조승현 기자가 사고 생존자를 만나봤습니다. 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보니까 수초섬이 떠내려가고 있다. 곽원복 씨는 동료 기간제 노동자들과 배에 올랐습니다.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섬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배는 뒤집어졌습니다. 정신 잃으면 죽는다. 최대한 웅크러가지고 하니까 벽에 탁 부딪히는데. 곽 씨는 그렇게 13km를 떠내려갔고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사고는 지난해 8월 6일 춘천 의암호에서 일어났습니다. 곽 씨가 탔던 환경감시선과 민간 고무보트, 경찰전까지 배 3척이 뒤집어졌습니다. 곽 씨를 비롯해 2명은 구조됐지만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명은 아직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고 1주기를 맞아 희생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만큼 답답함이 사무칩니다. 1년이 됐는데도 결과가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솔직히 화도 나고요. 경찰은 춘천시청 공무원 4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수초섬 결박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아직 기소를 못해 지금으로선 책임자 처벌이 언제쯤 이뤄질지 기약이 없습니다. 곽원복 씨는 생사를 오갔던 그 강가를 종종 찾습니다. 강변에서 그 사람도 얼굴 또 그려보면서 하늘에서 잘 있느냐. 난 니들이 보고 싶어 왔다. 나도 물먹 버리다 그냥 들어가고. 시간이 강물처럼 흘렀지만 사고를 겪은 사람들의 기억도 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일도 1년 전 그날에 아직 멈춰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해수욕장에 가면 파라솔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 하고 자기가 가져온 건 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즐겁자고 간 휴가지에서 이걸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법에 뚜렷하게 정해진 게 없고 지자체마다 기준도 다릅니다. 밀착 카메라 조소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휴가를 맞아 바다에 갔다 다툼이 벌어져 얼굴만 붉힌 채 돌아와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썸메이드를 가지고 따려고 하는데 오셔가지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영업하는 곳이니까 자기한테 방해되니까 옮겨가고. 저에게 제보를 주신 분은 이렇게 공용 파라솔 구역에 개인 파라솔을 설치했다 분쟁이 벌어졌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일이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파라솔 대여 업체를 만나봤습니다. 사장이 고깃집을 하시는데 고깃집 정문 앞에서 불 피우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 기분 좋겠냐고. 자신들도 지자체에 돈을 내고 계약을 맺은 만큼 시민들이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는데 구청에서 우리의 정한 규칙이 있거든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불법으로 뭐 바가지 씌우고 할 같으면 분위기 될 수는 있는데. 정말 그럴까? 해수욕장 관리소엔 이런 분쟁이 매일 2-3건씩 들어옵니다. 구청 관계자 말은 다릅니다. 생업 때문에 좀 나가라고 하시는데 원래는 쳐도 되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붐비는 해수욕장으로 손꼽히는 이곳만의 문제일까? 상대적으로 한적한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을 가봤습니다. 파라솔 임대업을 하기로 한 상업구역을 빨간색으로 표시해놓고 개인 피서용품 사용을 막고 있습니다. 왔는데 상인분이 우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설치해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라솔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라솔은 저쪽으로 쳐야 돼요. 위에 저쪽으로 쳐야 돼요. 업체에서 가보라는 장소로 가서 다시 파라솔을 쳤더니 이번엔 소방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야를 좀 가려도 안 돼요. 여기도 보고 저기 나가는 사람도 다 보고 하니까. 제가 서 있는 곳을 기준으로 왼쪽은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만 수영이 가능한데 안전상의 이유로 개인 피서용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안전규칙을 어기거나 해수욕장 가장 끝부분에 다다라서야 개인 피서용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파라솔 설치 구역과 안전 구역을 빼면 전체 해수욕장 중 개인 피서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법적으론 해수욕장이 모든 국민의 것이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해수부는 지자체의 관리를 넘겼고 지자체는 민간에 위탁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마다 방침이 다르다 보니 혼선이 잇따르는 겁니다. 관습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와 해수부가 손을 놓은 사이 결국 업자와 시민들만 휴가지에서 얼굴을 붉히는 상황입니다. 밀착 카메라 조소입니다. 뉴스TV의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브리핑은요. 애국 보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등장 때부터 심상치가 않았었는데요. 대한 사람 대한 길이 모전하세. 네, 이렇게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애국가를 불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렇게 명절 때면 가족들이 모이는데 이 자리에서도 말이죠. 1년에 한 번 설날에 모일 때 저희들이 함께 애국가 부를 때 4절까지 부르고 시작하긴. 우리 주변의 가정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좋게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좀 국가주의 같은 그런 냄새가 나서 그런 측면도 있고. 하지만 최 전 원장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부르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희 집안 며느리들은 기꺼이 참석하고 아주 같은 마음으로 애국가 열창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며느리도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할까? 이 며느리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당사자들이 등판했습니다. 고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의 네 며느리들이 성명서를 낸 건데요. 이 며느리 성명서를 아는 것도 좀 낯선 모습이긴 합니다. 이 애국가를 부르는 게 부끄럽지 않다, 괴롭지도 않다라고 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나라가 잘 된다면 1000번, 또 10,000번이라도 애국가를 부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최 전 원장은 이어진 행보에서도 애국 보수 본색이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아직도 이 무더위 속에 고령임에도 수용생활하고 계십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통합을 원한다면 자기 진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바로 오늘이라도 사면에 용단을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촉구합니다. 참고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윤 전 총장은 이 자신이 주도한 수사로 구속에 이어 형이 확정된 만큼 이 사면에 대해선 목소리를 높이기가 좀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 전직 대통령의 그 장기 그 구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현 대통령께서 그 점을 잘 판단하실 것으로 보고. 이에 최 전 원장으로서는 라이벌을 견제하고 동시에 보수층 마음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이렇게 사면을 강도 높게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앞서 최 전 원장은요.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오랜 동안 법관 생활을 해왔고
보수 진보를 떠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을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출마 선언을 한 다음에 이른바 우클릭 행보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최 전 원장이 가족들과 함께 목 놓아 부르던 애국가의 그 구절 대한사람, 이 대한사람에는 보수도 진보도 다 포함된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겠죠. 다음 브리핑, 여름 특식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지고 습도까지 높아 무더위가 이어지다 보니 요즘 너무 힘드시죠? 우리 동물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울대공원이 맞춤형 여름 특식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자, 큰 통을 이렇게 뒤집자 수박과 사과 등을 얼린 과일 얼음이 쏟아져 나옵니다. 누구를 위한 특식이냐? 바로 코끼리를 위한 특식인데요.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발로 으깨져 그리고 긴 코를 이용해 맛있게 해먹습니다. 다음은요. 호랑이입니다. 더위에 특히 약한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호랑이를 위한 특식은 바로 꽝꽝 얼린 닭고기입니다. 물에 던져놓은 걸 건져서 이렇게 또 야무지게 먹기도 하네요. 다음 동물 친구는 바로 바다사자와 물범인데요. 이 시원한 고등어 얼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주로 물속에서 생활하는 동물이지만 더운 건 또 매 한 가지라고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되면은 활동성도 많이 떨어지고 또 물속에서 가만히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물과 얼음을 이렇게 섞어서 통으로 얼린 상태로 급여를 해주고 있어요. 더워서 잘 움직이지 않는데 이제 그걸 먹기 위해서 조금 활동성도 조금 올려줄 수도 있고. 네, 지금 시간이 8시를 조금 넘겼는데요. 요즘 열대야로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잠시 뒤면 시작하죠.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의 시원한 스파이크 한 방에 이 무더위도 싹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폭로 비방전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조폭 연루설까지 제기하며 부딪혔습니다. 또 말 때문에 논란이 잇따르는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율이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사진 속 이재명 지사와 한 남성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공개한 이낙연 캠프 측은 해당 남성의 폭력 조직 출신 이력을 언급하며 둘이 무슨 관계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캠프 측도 이 전 대표와 해당 남성이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이건 어떻게 봐야 하냐고 반격했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이 전 대표에게 모든 전과를 공개할 차례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이낙연 캠프에서 이 지사의 음주운전 이력을 문제 삼은 걸 맞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지난 2004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꼬집었습니다. 전과와 조폭 연루설까지 동원된 비방전에 같은 당 주자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명락 폭망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고 당에 치명적으로 거라는 생각이에요. 후보들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거예요.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입당 일주일 만에 궁지에 몰렸습니다. 야권 지지율 1위인 만큼 당내 주자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딴 설화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연일 거의 망언에 가까운 실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도자로서 준비 부족을 넘어서 위험하다. 말씀을 좀 편하게 하시는 성격이신 것 같습니다. 정치인으로 되신 다음의 발언의 무게가 다르다고 봐야 될 텐데. 지지율 구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총장직 사퇴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5%로 1위에 올라섰고 윤석열 전 총장은 19%, 이낙연 전 대표는 11%였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윤 전 총장은 6%포인트 하락한 반면 이 전 대표는 5%포인트 늘었습니다. 일부 중도 보수층이 윤 전 총장 지지를 철회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JTBC 강연입니다. 중국 기업 샤오미가 삼성과 애플을 제치고 처음으로 스마트폰 매출 1위에 올랐습니다. 싼 값에 괜찮은 품질, 이른바 가성비를 보고 샤오미를 찾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인데요. 좁쌀이라는 뜻을 지닌 샤오미지만 만만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4월에 작업제로 구입을 해서 한 달간
자유롭게 사용을 해봤거든요. 이 홍미노 10 프로 같은 경우 1억 800만 화소를 넣어서 화제가 됐거든요. 근데 삼성도 1억 800만 화소가 있잖아요. 근데 가격 차이는 엄청나게. 샤오미는 미국 정부의 제재로 스마트폰 생산이 사실상 막힌 화웨이의 빈자리를 꿰찼습니다. 올 6월 전 세계 스마트폰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매출을 거둔 기업으로 기록된 겁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매출 기준 세계 1위를 한 건 처음입니다. 상반기부터 이런 분위기는 감지됐습니다. 샤오미는 유럽 시장에서 2분기에 삼성을 제치고 판매량 기준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가장 보편화된 막대 모양 스마트폰에선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제품 완성도가 대동소이해졌습니다. 카메라 화질 측면에선 샤오미가 오히려 앞선다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중국 기업의 시장 장악력이 커지면서 삼성의 간판 스마트폰 갤럭시 S21의 판매는 부진합니다. 출시 후 6개월간 판매량은 1,350만 대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작인 S20와 비교하면 20% 줄었고 5G 보조금 효과를 누렸던 S10과 비교해 47% 급감했습니다. 샤오미가 1위이긴 하지만 애플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12는 출시 7개월 만인 올 4월 이미 판매량이 1억 대를 넘어섰습니다. 레이진 샤오미 CEO가 2023년까지 삼성을 넘어서겠다고 말한 가운데 샤오미는 이달 10일 새 폴더블 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최신 폴더블 폰 공개를 하루 앞둔 날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선수들의 일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호주 선수단은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우고도 뭐가 문제냐면서 되레 기세등등했는가 하면 선수들이 선수촌 시설을 망가뜨리고 술판을 벌이고 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호주 선수들은 부실한 선수촌 내부를 알리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Cass's bed has already fallen apart a fair bit. Mine's going strong. Woo! 그런데 경기를 마칠 무렵부터 여러 가지 일탈로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숙소 시설을 부쉈고 호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선 술 마시고 구토하며 집단 난동을 부렸습니다. 호주 올림픽위원회는 선수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서도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Some have sadly made poor choices, as young people from time to time can. People make mistakes. 해당 선수들은 경고를 받고도 기세등등합니다. 지금이 제3차 세계대전도 아닌데 누가 토했는지까지 상관하느냐고 대들거나 선수 모두 스트레스 받고 있다며 조사받는 상황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We also then say that there's a need for mutual respect back to the overall team as well, and we want to finish off these games really well. 귀국행 비행기에 탔던 호주 선수 49명이 조사 대상입니다. 대회가 막바지에 이르자 선수촌에서 벌어지는 일탈에 대한 폭로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골판 지벽에 누가 더 큰 구멍을 뚫는지 개임하느라 아파트가 엉망이라든가 이제 끝물이라 불법 파티가 늘어났다는 익명 기고까지 잇따릅니다. 일본 매체 역시 외국 선수들이 매일 밤 춤추고 술판을 벌인다며 몰래 촬영한 사진을 앞서 공개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내일은 절기상 가을의 시작인 입추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33도 안팎을 보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가 35도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도와 전라도, 충청 내륙 등을 중심으로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주말에도 다시 새롭게 뜨겠습니다. 고맙습니다.